오늘은 일단 시작할 내용이 뭐냐면 시간 이미지로 바로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일단 운동 이미지 혹시 읽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러면 읽으셨어요? 네. 운동 이미지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딜레즈 책을 읽고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추운 겨울에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 여러분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딜레즈 자신을 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일단 이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좀 약간 딴소리를 좀 하자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운동 이미지 책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책을 딱 폈는데 영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운동은 가로지른 공간과 다르다 라는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간, 운동 얘기만 한참을 나와요. 그리고 무슨 고대 그리스에서의 운동 개념이 어쩌고 막 얘기 나오는데 이거 완전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영화하고 연결되는지 그 접점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쓰는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개념들도 있고 아닌 개념들도 있고 근데 봤던 개념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사람들이 다른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쓰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이 책은 아니지만 딜레즈의 후기 저작 중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철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념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을까요? 필통? 펜. 물론 이거는 정확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게 대단히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펜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꾸며서 가정을 해보면 모두 다 양반네들은 다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펜을 보고 이런 천박한 것으로 어떻게 그 선비의 정신을 종이 위에 나타낼 수 있느냐. 천박한 어떤 것. 이라는 의미가 펜에 함께 들어있었겠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도구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 그리고 선비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그 천박한 어떤 도구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을 찾기는 서예 학원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모두 다 써요. 더 이상 서양에서 들어온 천박한 어떤 도구라는 의미는 없어져요. 요새 그리고 저희 애가 필기구 사 모으는 게 취미인데요. 매니아예요. 그래서 어떤 펜은 그립감이 어쩌고 이 터치감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비교 분석하고 분해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걔한테 펜은 단순히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쓰기 위한 도구로서의 내용은 남아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그 내용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그립감. 사실은 좀 생소한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립감, 터치감,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서 누르는지 혹은 여기에서 누르는 샤프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누르느냐 여기에서 누르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격이 들어가더라고요. 가격이 들어가는데 몇만 원짜리 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몇백 원짜리 그 펜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 제가 이 펜을 왜 꺼냈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 가장 비싼 펜이에요. 물론 산 건 아니고 저희 애가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고서 필기구를 어떤 분이 놔두고 갔나 봐요. 아마 이거 잃어버리고 굉장히 속쓰리셨을 텐데 주인을 찾아줄 길도 없고 그래서 신난다고 주워와서 뒤져보니까 30몇만 원짜리인 거예요. 볼펜이. 그래갖고 끄악 하면서 엄마가 챙길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챙겼는데 어떤 자리에 갔더니 굉장히 좀 사회적인 지위가 막 있으신 분들이 다 이 마크가 달린 펜들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펜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펜, 필통, 책 이런 것도 의미가 다 달라지고 있는데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철학에서의 개념들은 자연적인 이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가 변천되어 가는 거다라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한편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예전에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데아 개념이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철학사라는 게 늘 앞에 사람 비판하고 새롭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철학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롭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들레즈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념 창조라는 거. 이 창조라는 게 완전히 무로부터 탄생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의미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개념 안에서 글씨를 쓰는 도구,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수단, 그 다음에 패션의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는 각각의 여러 가지 그 개념의 구성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덧붙여지고 어떤 건 빠지고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개념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레즈 책을 딱 잡았을 때 운동이니 공간이니 시간이니 하는 얘기가 당연히 만약에 첫 판에 이해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자마자 이거 딱 내 취향인데 이거 쫙쫙 이해되는데 그 사람은 구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 이전에 들레즈가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는지라는 것들이 이 책에 굉장히 조밀하게 깔려 있거든요. 안 보이는 레이어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은 구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들레즈가 예를 들면 공간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걸까? 일단 베르그송으로 건너가야겠지? 그럼 베르그송은 누굴 비판하나? 막 그러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막 거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들레즈로 언제 돌아올까요? 절대적인 시간 양만 따져도 한 50대가 돼야 들레즈로 들어가나? 이런 암담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끊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개념의 역사들을 다 살펴본다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들레즈가 사용하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들 플러스 중요한 게 영화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여기에 또 쫙 깔려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살펴본다는 거는 우리가 8강인데요. 2시간짜리 8강인데 16시간에 한다라는 거는 누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얘기 전반적으로 들레즈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방향이 어딘가 방향성을 일단 잡고요.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책의 뼈대를 이해하는 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네마2 강독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으면 아마 한 챕터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책을 같이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몇 마디만 더 얘기를 하면 들레즈는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갈수록 더 불친절해져요.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가 60년대부터 혹은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50년대부터 발표했었던 글들에 나온 내용들이 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안 보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아까 앙티오디푸스 진짜 어렵거든요. 그 내용 독자들이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거다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차이와 반복 알고 있을 거라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후기 저작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영화까지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이제 굉장히 절망에 빠뜨리는. 저는 이걸로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저 잘 때 누가 깨워서 그 시간 이미지에서 그 개념이 뭐지? 그래도 줄줄줄 나올 정도로 거의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쓸 때 그 당시에 제가 논문 쓰던 당시에 제가 몇 층에 살고 있었냐면 18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나가면 참 불안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도저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렵고 이러면서 내가 이걸 뭐 전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 나가 죽자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여러 번 좌절에 빠뜨렸던 책이 드레이즈 책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줄창 어렵기만 하면 사실 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 보면 아마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 끌리는 부분이 있으셔서 오신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의 실체들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의 가이드라인과 중요 개념과 뼈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만 들을 때는 학생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네마 가지고 강의를 하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반응을 보여줘서 기뻐하죠.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만났을 때 그런데요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듣고 이거 내가 끝내겠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아마 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복습이 중요하고요. 예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머리를 써서 계속해서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과정이 같이 중간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건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듣고 치우시면 아마 이 강좌 끝나고 겨울이 지나서 그 벚꽃이 필 무렵이면 싹 머리에서 넘어가고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뭐 거의 그 수준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현상이니까 그 나머지 스스로 알아서 익히는 부분은 알아서들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로 1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략 할 건데요.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문에 제가 2줄만 읽어드릴게요. 이 연구서는 영화사가 아니다. 이것은 분류학이며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이다. 뭔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갑자기. 일단 대략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는 주로 고전 영화를 다루고 있고요. 1권에서는. 2권에서는 현대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 현대 하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로 이제 이 기준에서도 들레즈 기준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화사 기준에서도 봤을 때 현대 영화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네오리얼리즘 영화나 누벨바그가 시작될 때를 대체로 현대 영화의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쪽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화사하고 겹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겹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겹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 맨 앞에 보면 영화사 완전 초기 예를 들면 뭐 르미에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얘기들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영화사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단 시간의 순서가 이 책을 집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고전 영화, 현대 영화라고 분류를 했을 때 그 구분도 어떤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에 속하는 걸로 제시되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오지아스지로 영화들. 아마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보셨죠? 영화 전공하셨으면. 오지 영화 같은 경우에 30년대, 40년대 영화예요. 물론 50년대 영화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아주 옛날 영화들인데 오지아스지로 영화들이 현대 영화의 특징들 특히 나중에 가면 시간 이미지를 막 나타내는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봐도 이거 시간 순서가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칼 드레이어의 그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들 얘기하는데 그거 20년대 영화예요. 20년대 영화인데 현대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분류가 돼요. 물론 고전 영화에서도 다뤄져요. 오지 없이 1권에서도 다뤄지고 동시에 2권에서도 다뤄져요. 이것만 봐도 일단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되고 있는 책은 아니구나. 일단 그래서 영화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분류학인데 어떤 분류학이냐면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로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이 이미지와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기호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호에 대한 상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마 오늘도 몇 번은 보셨을 텐데 건널목에서 횡단보도에 파란불, 빨간불이 있으면 거기에 파란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고 빨간불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그림이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에도 보면 앞에 이렇게 기호들이 붙어 있죠.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기호는 가시오라는 표시고 이 기호는 가면 안 된다라는 표시다 라고 생각을 하죠. 불어로는 이제 시니어라고 쓰는데요. 근데 들레즈가 얘기하는 기호는 일단 저 기호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 혹은 이거는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는 기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런 거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아까 무슨 그런 표지판에 있는 기호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펜 얘기했었잖아요. 몽블랑 펜.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 아이가 주워오고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했죠. 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했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체로 싼 게 30몇만 원대에서 비싸면 만년필 같은 경우는 막 200, 300 더 이상도 가고 막 무지막지하게 비싸더라고요. 몽블랑이라는 게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비싼 거. 그래서 아무나 못 들고 다니고 좀 있다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니는 무언가 라는 방식으로 바로 이게 의미화가 되어버리죠. 이런 식의 기호하고는 들레즈가 여기에서 이 책에 보면 기호라는 말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특히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들레즈 책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프루스트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과 동시에 자기 철학을 풀어놓은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네마보다 훨씬 더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사실 막 낄낄거리면서 봤거든요. 그 책이, 거기에 이제 기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기호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기호가 뭐지? 지금 바로 아마 속으로, 아니, 우리가 늘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기호를 뭘로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실 텐데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사유를 강제하는 거. 이게 기호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해야 할 어떤 실제, 굉장히 지금 어려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애매하죠. 실제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가 뭐지?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하여간 실제의 표지나 어떤 흔적 같은 걸 담고 있는 게 기호고, 그 기호를 우리가 마주쳤을 때 우리가 사유를 강요당하게 되고 강제당하게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시네마뿐만 아니라 들레즈 철학 전반에 대한 입문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사실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저 사유를 강제한다라는 얘기가. 저 얘기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사유와 반복에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프루스트와 기호들을 보시면 자세하면서 아주 친숙한 방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번역도 좋고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지 않으신 분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책. 그 책 다 읽으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만큼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읽으셨어도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셔도 충분히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사유를 강제한다? 저게 뭔 얘기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프루스트와 기호들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그 얘기 보고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위대한 우정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위대한 우정보다 나쁜 사랑이 낫다? 어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 뭔가 재밌는 얘기 같죠. 위대한 우정보다, 그러니까 아주 그 허접한 사랑.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가 나쁜 남자, 뭐 그런 게 트렌드잖아요. 뭐 나쁜 남자한테 꽂히고, 그런 얘기들 막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막 헌신하고, 막 그 사람을 위해 막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저 높은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말고, 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용해 먹고, 잘난 척하고, 그런 나쁜 사랑이 위대한 우정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요 사유와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정을 쌓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어릴 때는 뭐 집이 가까워도 친구가 되고, 아니면 뭐 같은 반이면 친구가 되고, 굉장히 쉽게 친구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한 살 한 살 더 드실수록 친구 사귀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맨 처음에 누군가 만났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 사세요? 삼성동에 사세요? 공통점을 못 찾았네. 저는 삼성동에 한 번인가밖에 안 가보고 거의 강남 쪽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혹시 종로구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 사세요, 종로구? 사직동이요? 저 거기 잘 다녀서 알아요. 저는 사직동은 아니고, 거기서 더 위에 북한산 쪽에, 평창동 쪽에 살아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으세요?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흔히 하는 게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묻죠. 보통 우리가 혈연, 지연 얘기하는 공통점으로 묻는 거예요. 나랑 한 끈 앞풀이라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근데 단지 같은 부에 산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좀 약해요, 끈이.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엮어볼까요? 혹시 뭐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떤 카페 있는데
그 카페 혹시 아시나요? 그러다 어머 저 거기 잘 가요. 거기 커피 진짜 괜찮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 엮여요.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집이요. 뭐 원두 어떤 거를 어떻게 로스팅하는데 진짜 끝내줘요. 저도 취미가 커피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갑자기 급속히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그 옆에 보면 그 조그마한 옷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 단골 어머머 저 거기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엮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커뮤니티들 보면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자전거 동호회 그러면 자전거로 묶여가지고 거기서 돈독하게 몇 년씩 막 쌓아나가고 심지어는 그런 데서 눈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정을 쌓을 때 친구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형성될 때 우리가 하는 게 너 그 책 읽어봤니? 나 읽어봤어. 그 책에서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거 정말 그 부분에서 나 울었잖아. 너도 울었니? 나도 울었어. 공통점을 하나씩 쌓아가요. 이때 의견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나와 다른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와 유사한 것, 나와 동일한 것, 나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견의 대립, 분쟁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초반에는 주로 공통점을 찾다가 좀 지나면 넌 그랬구나. 약간 급실망하는 표정이에요. 나는 그거 싫어하는데 넌 그거 좋아했니? 근데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어? 쟤는 저거 좋아하고 난 이거 좋아하는 거지? 라고 일단 접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한다든가. 예를 들면 유치한 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요새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서 그런지. 예를 들면 너 저번에 미남이시네요 드라마 봤어? 거기서 진짜 장근석 괜찮지 않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제 친구가 그렇디다. 제가 그랬더니 걔 생긴 게 좀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진짜 그 취향 아니야 라면서 저한테 면박을 줘서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장근석 욕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묻어두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뭔가 공통점을 찾을 때까지 일단 보류 상태예요. 그래서 우정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같은 것을 위주로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나와 쟤의 같은 점을 발견하면서 기뻐하지? 나와 쟤의 다른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막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애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일단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요새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재밌는 프로가 있던데 남녀 탐구 생활이라고 한 번씩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다르게 하는가. 물론 굉장히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가끔 그걸 보다 보면 난 남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쨌건 과장되어 있지만 분명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읽어보진 않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굉장히 다른 별에서 온 종족처럼 다르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동성 간의 친구 내지는 이성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그런 거와 관련 없이 친구로 만났을 때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묶여가는데 이성의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을 찾기가 아까보다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연애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연애 초반? 뭔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나랑 너무 같은 나의 영혼의 반쪽인가 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퐁당 빠져 있다가 조금씩 깨기 시작하죠.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사소하게 마음이 바뀐 거야.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아니야.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막 혼자서 머리 쥐어뜯고 그러는 찰나에 저쪽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는 어떻게 뭐 이러니 저러니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의 기호에 대해서 들레즈가 프루스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고 내가 가진 온갖 정보, 그걸로 모자라면 친구들의 정보까지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뭘까? 왜냐? 딱 봤을 때 한눈에 안 잡혀요. 아까 있잖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살짝 웃고 갔는데 그게 예의상 웃은 걸까? 아니면 진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웃은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씩은 아마 다 해보셨죠? 도대체 왜 웃었지?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람도 그럼 나를 예전부터?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막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있잖아, 걔가 그랬는데 이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주저리 온갖 의논을 다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의 미소 라는 기호를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기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호가 아까 얘기했던 뭐 화장실 기호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판에 있는 기호처럼 이거는 건너시오, 건너지 마시오 라고 분명하게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소, 웃은 거는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인상을 찡그린 건지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 만약에 친구가 이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너 아까 기분 좋아서 웃은 거냐? 아니면 나 비웃은 거냐? 대놓고 물어보면 해결돼요. 전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우정의 관계에서는 나로 하여금 저게 뭐지? 내 온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생각할 만한 일을 친구는 결코 만들지 않죠. 그런데 A는 시시때때로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미소가 나를 좋아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나를 쉽게 본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나한테 단순한 호감? 아니면 옆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의식해서 나에게 막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해요. 이 기호는 나로 하여금 사실 그런 고민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런 고민할 때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식의 이야기가 해석이 되면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즐거운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아, 이제는 끝났다는 거야. 마음이 식었다는 거야. 그래, 걔 편했어. 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사서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사유를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미소라는 기호는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지금 기말이야. 레포트 안 내면 끝장나. 근데 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미치겠네. 한마디로 미치겠네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우리로 하여금 강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보통 철학에서 사유, 철학적 사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굉장히 점잖게 생긴, 차분하고 점잖게 생긴 현자 같은 분위기의 사람이 앉아서 저 먼 산을 응시하면서 아, 그것이었군. 이런 게 뭔가 사유라는 이미지에 적합한 사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들레즈식의 사유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전 그 가사가 참 좋은데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 노래인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전쟁 같은 사랑 마치 전쟁 같은 어떤 사유다. 전쟁? 물론 어떤 놈들은 하고 싶어서 버리는 놈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데 밑에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응?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실전에 나갈 때마다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고, 가족이랑 떨어져야 되고, 애인이랑 멀어져야 되고, 정말 억지로 강제되는 상황으로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죠. 사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동성, 그리고 강제성, 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은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학식도 높고 인품도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거기에다 친척들 모두 너무너무 화목하고 사이좋은. 게다가 집안에는 늘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게 흘러넘치고, 서로 조언해주고,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아빠는 인자하고, 수시로 용돈 주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무너무 꽃미녀예요. 그 다음에 키도 쑥쑥 자라서 거의 모델급의 8등신 비율을, 강동원 내지 이나영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는데 공부도 잘하네? 공부도 그냥 책만 보면 쫙쫙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저 이번에 반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반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애들이 다 나를 찍어줘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도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막 장학금도 받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다가 어머 저 여학생 너무 마음에 들어. 딱 찍었는데 그 여학생이 바로 나 좋다고 그러네. 근데 그 여학생네 집도 너무너무 잘 살고 화목하고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그런 집안에 그 8등신의 모델 빌라는, 그러면서 굉장히 지적이고 품성도 좋은 그런 여자가 나한테 온. 이런 사람이 과연 사유를 할까? 사유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그런 얘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들레즈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나 철학은 없고 양만 남아있다. 뭐냐면 뭔가가 괴로운 사람들이 주로 해요. 왜 괴로울까요? 그거는 뭐 알 길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 어쨌건 뭔가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유를 할 수밖에 없게 나한테 막 폭력적으로 사유가 강제돼요. 그래서 내가 사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언제나 즐거운가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딱히 꼭 즐겁지는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니잖아. 하나씩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던 부정적인 면도 보게 되고 아픈 면도 보게 되고 괴로운 것도 더 목도하게 되죠. 사유는 어떻게 보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이거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사유해보지 라고 해서 사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판타스틱한 조건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재벌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품이 좋아 보이진 않읍니다. 재벌집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텔레비전에서만 봤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인품과 그런 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판타스틱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유하기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유가 어떤 성격이다라는 건 분명하게 아마 방향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책이 들레즈가 생각했을 때 영화가 철학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미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기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와 기호를 보여주는 게 영화다. 근데 이미지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기호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이게 나로 하여금 사유를 강제하는 무언가를 영화가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책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블레즈 짧은 단편들 모음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시네마가 출간됐을 무렵에 가진 어떤 인터뷰에서 들레즈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를 영화에 대한 글을 쓰도록 이끈 것은 오래전부터 기호들의 문제에 대해 계속 가져왔던 나의 관심 때문입니다. 언어학은 영화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호학 얘기하면 주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하죠. 영화 분석에서도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건 나름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영화는 별로 언어학적인 접근으로 이게 잘 풀릴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영화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운동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영화는 모든 종류의 낯선 기호들을 증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화에서 이 사람이 딱 마주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연한 마주침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동성, 강제성, 우연성 이런 것들. 그래서 기호는 어떤 거다? 우연히 마주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면 내가 마주치도록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늘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은 아니죠. 저는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가 있다는 거 알고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친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괴롭힌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우연한 마주침. 뭘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영화에 많이 나오는 상황들을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겨울나그네라고 최인호 씨 소설 작품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80년대에 있었는데 요새는 참 많이 망가지셨지만 그 당시엔 꽃미남이셨던 강서구 씨와 이미숙 씨가 주인공을 안성기 씨하고 맡았던 영화예요. 거기서 처음에 그 청순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딱 마주치는 상황이 나와요. 거의 그날 보고 바로 사랑에 빠졌는데 평화로운 교정에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가디건 같은 거, 아니 코트 그런 걸 걸쳤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뻤던, 지금도 예쁘지만 이미숙 씨가 여대생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책 끼고 다니기. 응? 책을 몇 권 끼고 핸드백 하나 책을 끼고 싹 걷다가 로맨틱하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의대생 강서구와 딱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책들이 쫙 떨어지고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 둘은 그러고 나서 둘의 인생이 완전히 아작나게 꼬여버리죠. 특히 남자 주인공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얼굴도 잘생긴 의대생, 거기에다가 착하고 멋진 남자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거의 사창가에서 포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막 인생이 전락하게 되는 얘기로 가서 나중에는 죽어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데, 신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파인데 신파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식의 마주침, 이거는 이미숙도 강서구도 결코 예견했었던 상황이 아니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그 마주침이 이 사람들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기게 했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나머지 두 인물을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떨어뜨리게 했죠. 물론 거기서 생각들은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하여간 우연한 마주침이라는 거는 내가 결코 자발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내가 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게 기호예요. 근데 그런 기호들이 영화를 봤더니 들레즈는 엄청난 영화광이었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 뒤에 이제 영화 찾아보기 해가지고 영화 제목, 그래서 쫙 영화 제목들이 나와요.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해놨는데, 영화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가에서 몇 개 본 사람, 2개 본 사람, 3개 본 사람, 그런 게임을 하고 논 적이 있어요. 이거 다 본 사람은 제 주변에 영화광이라고 자부하는, 시네필이라고 자부하는 애들 중에서 없어요. 반도 못 봤어요. 한두 편씩. 각 항목당 한두 편씩 봤으면 뭐 좀 봤다. 어떤 항목에서는 한 편도 없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들을 이 사람은 본 건데 거의 아마 책 보는 시간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비디오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80년대는 비디오가 슬슬 나왔겠지만 옛날 영화들은 거의 영화관에서 본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여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관에 어둠에 쌓여서 봤을 때 수많은 이미지들이 지나가고 그 이미지들이 그냥 단순히 내 앞에서 펼쳐지고 흘러가 버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를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호들이 영화 속에서 마구마구 흘러다니고 생산되고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가지고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밖에 요 얘기를 고려한다면 영화 갖고 함 써봐? 내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 존재론, 인식론 다 써야지. 이번에는 뭐 영화 쪽으로 함 써봐.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오해가 물론 차이와 반복이나 아까 말씀하신 앙뚜 에디푸스나 뭐 의미의 논리나 굉장히 중요한 저작들이고 사실 그 책을 모르면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많이 그런데 그 책들은 주된 저작들이고 이건 말하자면 이렇게 부록처럼 이거를 적용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영화에다 적용한 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가 시네마 갖고 하긴 너무 썼으니까 저거 보고 주저라고 그러겠지 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알랭 바디우라고 들레즈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하고 이렇게 같은 노선을 간 밑에 제자는 아니에요. 자기 철학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들레즈 존재의 함성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제 들레즈를 설명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들레즈 존재론의 핵심적인 저서는 시네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영화에 자기 철학 이론을 적용시켜서 썰푸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방식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엔 저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교양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블레이드 러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인간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 누구 이론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재밌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파이트 클럽 데이비 핀처의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틀어줘도 욕 절대 안 먹어요. 가끔씩 영화 잘못 틀어주면 욕먹고 저주받는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에 허우샤우시엔의 카페 루미에르를 수업 시간에 틀어줬다가 거의 저주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3분의 2가 잠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니라 핀처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보는 내내 정말 화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재미도 있지만 생각할 만한 거리도 굉장히 많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었냐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영화
영화 내용 속에 확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와 좋다 재밌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 말고요. 보통 우리가 철학이 영화에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영화 관련 혹은 철학 시간에 영화를 학교에서 볼 때 늘 하는 방식들이 대체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레즈의 방식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어떤 철학자의 이론을 집어넣어서 뭐 자기의 철학이든 아니면 뭐 그러면 뭐 매트릭스 에브리바디 다 모든 사람이 다 보셨을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보면서 아 뭐 이거는 장자 가지고 푸는 사람도 있고 칸트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뭐 가지고도 참 잘 되는 영화예요. 철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들레즈의 방식은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아마 지금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사람은 영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미지인데 이미지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과 영화에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가 있죠. 서사,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요. 서사와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가 혹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고다르 영화 얘기하면서 종종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사운드 그게 이제 OST 개념의 사운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대사 얘기하는 그런 사운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운드와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주로 여기 1권 초반부에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틀지웠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한정 지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뭐가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해석 굉장히 쉬울 수 있죠. 이 장면은 지금 안 그래도 현재 진행형으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요 정도 나오나요? 예,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책이 있고 커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앞뒤 맥락은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가 커피숍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영화에 나왔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 지금 뭐 하나요? 연기하고 있나 봐요. 쇼를 하고 있네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미적용을 하실까요? 여기에 지금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 상투적인 대사 나오는데요. 식어버린 커피잔. 펼쳐진 책. 하지만 눈은 전혀 책을 보고 있지 않고. 아, 바람 맞았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요거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찾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벨라 발라즈 같은 초기 영화 이론가 중에 한 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그림들, 예를 들면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들을 놓고선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면 이거는 뭐 그 작가의 어린 시절의 그 고통과 그 아팠던 유년기가 지금 이런 형태와 이런 색깔로 반영이 되고 우리 그림 보면서 많이 썰 풀죠. 반영되고 그게 지금 이 부분은 그 어린 시절의 아픔 여기에 환한 색깔은 어린 시절의 기쁨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영화에서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프레임 이런 것도 다 프레임이거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이 형광등 틀 같은 것도 다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그 구로인가요? 거기 이제 그 건축 자재들 막 많이 파는 그 상가들 보면 거기 간판에 프레임이라고 써 있어요. 프레임. 그게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틀이라든가 뭐 문틀이라든가 전부 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의 의미, 그러니까 기능은 뭐냐 한마디로 한정 짓는 거죠. 한정 지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지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내요. 이걸 요만큼 잡았을 때와
아니면 이 공간 전체 속에 잡았을 때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것과 맺고 있는 어떤 그 다이나믹한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아니면 그냥 내러티브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조형적인 비례라든가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모든 영화 이미지가 전제하고 있고 어떤 영화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버추얼 리얼리티 쪽으로 가게 되면 프레임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지 앞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지 않은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영화 이미지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 라는 것들을 프레임을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랑. 제가 굳이 지금 불어의 플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거의 영어로 쇼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좀 달라서 제가 굳이 플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트 같은 경우는 주로 카메라 큐 사인 떨어져서 컷할 때까지. 그래서 그 잘라지지 않은, 커팅되지 않은 하나의 필름 단위를 보통 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쇼트를 꼭 그렇게만 쓰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아마 화면상에 요 정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요 정도. 요게 무슨 쇼트라고 할 수 있죠? 바스트샷? 바스트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는 지금 바스트샷 혹은 내가 카메라를 잠깐 벌어 쫙 해서 아직 다 잡히면 풀샷이에요. 더 롱샷. 그다음에 제가 요만하게 보이면 익스트림 롱샷. 멀어져요. 아니면 얼굴 확 잡아당겨서 절대로 줌으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으면 클로즈업. 클로즈샷이 되죠. 지금 얘기한 쇼트는 아까 얘기했었던 Q사인에서 컷사인까지의 쇼트하고 완전히 딴 얘기예요. 아까 거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지속을 하느냐, 테이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좀 전에 바스트샷, 풀샷, 롱샷, 클로즈샷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카메라가 지금 저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온 건 아니지만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잡히느냐. 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굴 잡히면 클로즈업. 여기 바스트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인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니샷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릎 정도까지 나오는 건 니샷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아시겠죠? 쇼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쇼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쇼트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적인 어떤 디터미네이션, 한정으로서의 쇼트 개념하고 그 다음에 Q에서 컷까지의 시간적인 테이크 개념이 다 같이 들어있는, 이걸로 쓰다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주로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어의 플랑은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미술에서는 이 플랑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그림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사생실기대에 가면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을 한번 제가 재현을 해볼게요. 별로 낭만적이지도 않은데 맨날 숲에 오솔길 그런 거 많이 그리죠. 앞에 여기 바위 하나, 커다란 바위 하나 있고 돌멩이 하나쯤 있고 저 멀리에 이렇게 산 보이고 조그마한 정자, 대략 이런 종류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위가 사실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있으니까 아주 크게 그려요. 요 맨 앞에 있는 요 층을 보통 우리가 전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간쯤 있는 애들을 중경, 그 다음 가장 멀리 있는 거 원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때 요게 플랑이에요. 그러니까 플랑 아리에르, 플랑 데리에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화면의 어떤 층들을 플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플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에요.
들레즈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뿔랑인데, 쇼트 얘기할 때도 뿔랑이라고 하지만 아마 다른 책들 읽어보셨으면 무슨 평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내재성의 평면, 그 다음에 무슨 CSO, 청계구원 같은 경우에 CSO, 기관 없는 신체 얘기할 때도 그 내재성의 평면이니 혹은 역자에 따라서 약간씩 용어가 다른데 공속성의 평면, 공속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구성의 평면, 원면 해가지고 뭐 조성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그 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뿔랑이에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여기에서 쇼트 얘기를 하면서 뿔랑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쓰는 이 쇼트 개념도 들어가지만 이런 식의 뿔랑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그 무슨 면들 얘기할 때 그 뿔랑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쇼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간 그런 뿔랑들, 그 다음에 몽타주, 편집과 관련돼서 영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뭐 기존의 영화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말하자면 영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유기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유기계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유를 강제한다 라는 측면에서도 사유기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로운 거는 영화가 자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스크린에서 어떤 독특한 사유가 전개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타주가 아니면 뿔랑을 사용하는 쇼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은 감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화 작가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오즈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 딱 한 장면만 봐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뿔랑을 사용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사유가 전개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유를 강제하는 사유 기계이기도 하고 사유가 직접적으로 전개되는 사유 기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쉬어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